자, 이번 시간은 제2장 소득세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소득세라는 것에 대한 정의 좀 한번 내려보죠. 자, 소득세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를 바로 뭐냐면 소득세입니다. 만약에 소득의 기속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글자 그대로 뭐로 과세하냐면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개인이면 소득세가 되는 것이고 법인이 되는 법인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그럼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 얘기죠. 그럼 이때는 바로 개인의 바로 뭐를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면 소득세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항상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정리할것은 개인을 납세의무자라는데 이때에 우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개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정의는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또는 일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국민을 바로 우리의 개인을 거주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우리는 뭐라 한다면 비거주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개인은 크게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 왜 구분하느냐 이걸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뭔가 차이가 발생할 것이냐. 바로 차이는 뭐냐면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여러분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 하여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소득에서 과세가 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여러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누구일 때는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소득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선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제한적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여러분 거주자냐 비거주냐 무조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왜? 역지주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소득의 기속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 구분하지 않고 다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국외 소득이죠. 국외 소득. 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나 누구는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차이는 결국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국외 소득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국외 소득은 누구만?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시험에는요, 요게 잘 납니다. 다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국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여러분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현재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걸 여러분 요걸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바로 요게 잘 나오거든요.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여러분 양도소득 두 가지죠. 국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요.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5년. 5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둔 지 5년 미만이 되거나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 소득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이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구거든요. 요 국외 자산은 양도소득은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구니까 꼭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이 뭐냐 한번 좀 정의 내려보죠. 자, 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은 뭐를 말하냐?
일단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여러분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기간세입니다. 기간세. 즉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하여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기간세라는데 얘는 바로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 1년을 1과세 단위로 하여 부과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세는 무슨 세 여러분? 기간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기간세랍니다. 이때 소득세는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개인은 여러분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합니다. 과세기간, 여기서 과세기간은 1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출발한다 해서 이걸 과세기간 개시일이 1월 1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뭐죠,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러면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 현재는 언제를 말하는 것 여러분 12월 31일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는 1월 1일을 말하는 거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0일 1년을 1과세 단위로 해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그래서 총수익 금액, 즉 벌어들인 금액이 더 크다. 벌어들인 금액은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100인데 사용된 경비는 뭐 70이다. 그럼 얼마 벌은 거죠? 그러면 30이 발생한 요 소득이 발생한 거죠. 이게 바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50을 벌어들였는데 사용된 경비는 70이다. 그럼 적자가 발생했죠. 마이너스 20. 이걸 여러분 우리 마이너스를 세법에서 뭐라냐면 결손금이랍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손금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손금. 결손금 한마디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발생한 걸 말합니다. 마이너스가 발생한 걸 우리 소득세법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결손금이라고 했죠. 내가 벌어들인 금액보다 쓴 금액이 더 큰 거죠. 자, 이때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결손금이라다. 요거는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결손금 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100인데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100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사용된 경비가 얼마냐면 70이죠. 그러면 수입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30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단순히 총수익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포함한 금액 여러분 뺀 금액을 말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게 총수익 금액이 더 크면은 이때는 바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꾸로 총수익 금액보다 필요 경비가 더 크다.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마이너스가 발생한 걸 뭐라 한다 여러분? 결손금이라 한다. 알아두시겠죠, 여러분? 예, 요 결손금이라는 용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 지금 공부하는 소득세 특징은 여러분 몇 가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첫째, 종합과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합과세.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은 여러분 그 과세 대상에 따라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종합소득은 다시 그 소득의 원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이 이것은 바로 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앞글자 따서 여러분 이배사, 근, 연, 기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종합소득은 이자소득에다가 배당소득에다가 사업소득에다가 근로소득에다가 연금소득에다가 기타소득을 방금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소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합소득은 뭘로 과세하냐? 종합소득세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건 바로 여기 사업소득이죠. 여러분. 이 사업소득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소득, 그리고 부동산의 매매 등과 관련된 매매 등이나 소득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바로 2022년 시험에도 바로 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소득은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공부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종합소득은 6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여러분 앞글자 따서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사업소득인데 이때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임대소득과 매매소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건 뭐고 여러분 임대소득이 시험에 2022년에 2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매매소득은 뭐 거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여러분 우리 종합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여러분 별개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렇게 2가지로 별도로 각각 구분해서 분류과세한다는 용어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은 여러분 크게 3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 여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양도소득. 그래서 앞글자 따서 여러분 앞글자 따서 이렇게 종태양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3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 어떻게 배운다 그러면 종태양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종태양 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관련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양도소득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최소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5문제에서 6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 많으면 최근에 6문제까지 출제된 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출제되는 것이 바로 요 종합소득세에서 바로 무슨 소득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물론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실무 나가셔서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임대업자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꽉 잡으셔야만 여러분이 고정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정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 여러분 많이 알아두십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냐? 당연히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때 여러분 이왕 공부를 하실 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실무 나가서 여러분이 고객을 확보하시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자 소득세법상 소득은 다시 한번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3가지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종태양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종은 뭐죠? 종합소득,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양은 양도소득을 말한다. 어떻게? 종태양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소득세는 반이성경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소득세는 다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구분해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분류과세한다. 합산과세한다. 그러면 맞아 틀린 말이야 여러분? 틀린 말이야. 합산과세 그러면 틀린 말이고 여러분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분류. 몇 가지로 분류하라고요? 3가지. 어떻게 배우세요? 종태양. 예,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종합소득세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 이하의 여러분 금융소득. 여러분 요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금융소득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여러분 바로 금융소득이랍니다. 일종의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여러분 기간의 경과로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바로 금융소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을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뭐라 한다, 여러분? 금융소득이란다.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히 2천만 원 이하일 때의 금융소득은 비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는 종합소득세지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얘들은요, 그 소득을 즉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이란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과세를 종결하는 걸 우린 뭐라냐면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과세를 종결시켜버리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이거를 분리과세랍니다. 무슨 과세란다 그러면 분리과세랍니다. 비록 무슨 소득이지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지만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 합산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는 이자나 배당이란 소득세 원천 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걸 무슨 과세라면 분리과세란다는 거 용어 좀 알아두시고요. 또 뭐 일용자의 근로소득이라든지 또는 그 일정한 금액 이하의 적은 연금소득이나 또 특정한 금액 이하의 기타 소득 등일 때는 이때는 그 소득이 지급할 때 원천 징수에서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걸 우리는 글자 그대로 뭐라 표현한다면 분리과세란다 이렇게 용어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태양 세 가지 구분하고 계시고 여러분 종합소득 다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두 번째 우리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는 무슨 세다 그러면 기간세죠. 기간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기간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간 개시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를 해서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기간세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세율은 여러분 특히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기본세율로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여러분 최저 6%또 출발해서 여러분 최고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분 6%또 출발해서 여러분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과세 표준의 구간에 따라서 여러분 8단계로 과세표를 구분하고 그 구분별로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6%또 최고 몇 프로까지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외에도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기본세율로 하되 중과 대상일 때는 차등비례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할증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이 우리 양도소득세율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소득세는 무슨 세목이다 여러분 신고납세 세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신고 납세 세목이라고 해서 뭐를 말하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고 납부 또는 신고 납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달 다음 연도의 5월달이죠 여러분.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직전 연도에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본인이 스스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 무슨 세목이냐면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그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소득세를 계산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가 어떻게 된다면 우리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특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에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로 인해서 납세의무가 어떻게 된다면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 세무로서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주에서는 우리 양도세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취등양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취등양.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무슨 세목 이러면 신고 납부 세목.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다 항상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바로 신고 납세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취등량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취등량. 그래서 바로 얘들은 납세의무자에 뭐해서 신고해서 납세의무자에 신고해서 납세의무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확정이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와 비교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재지종이죠. 재지종은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재지종.
그래서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얘들은 누가? 과세권자가. 얘들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과 과세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지종은 뭐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결정해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생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과 과세 세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준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나오고요. 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알아두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넘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3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이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뭐다 그러면 바로 양도소득세다. 무슨 세? 양도세죠. 그래서 최소 몇 문제 정도 나온다 그러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일단 소득세는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개인이죠. 개인의 납세를 했죠. 그래서 개인이 바로 1년 동안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열거된 부동산 등 그 과세 대상을 뭐하며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우리가 뭐라 한다면 양도소득세입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무슨 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얘는 부동산을 뭐 할 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이걸 뭐라 한다면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 항상 이 그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 6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얼마 주고 취득했다고요? 6억 원. 자, 6억 원에 취득해서 여러분 이거를 5년을 보유하다가 드디어 이거를 팔았습니다. 이 팔은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양도한다. 네, 양도한다. 자, 양도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10억입니다. 10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양도가 10억 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내가 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 된 거죠, 여러분? 10억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0억 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미 얼마 썼죠? 그러면 6억 원이라는 취득가액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걸 뺀 거죠. 양도가액인 총 수익 금액 10억에서 취득가액인 6억 원의 필요를 뺀 금액.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차익이죠. 요거를 바로 우리는 양도차익이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양도차익은 얼마 발생했죠? 여러분 4억 원이 발생했죠? 양도차익은 4억 원이죠. 그래서 양도가 얼마였으면 10억 원에서 취득가 얼마, 6억 원을 뺀 금액 얼마, 4억 원을 우리는 양도차익이라는 거고 요 양도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 때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양도소득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뭐가 발생해야만 양도차익이 나와야만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내가 6억 주고 취득해서 여러분 얼마 양도했다고요? 10억 원에 양도했다. 6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년 부에서 10억 원에 양도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4억 남았잖아요. 요 양도차익 4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부동산은 항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왜냐면 항상 양도가격을 뭐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가격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나는 당초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냐 봤더니 여러분 10억 주고 취득했다. 그럼 결국 10억 원에 취득해서 5년 벌써 10억 원에 양도한 거죠.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양도차익이 제로, 즉 양도차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왔나?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소득세 납부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이건 괜찮죠? 나는 10억 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11억 원에 취득했다 합시다. 여러분 1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11억 원에 취득을 해서 여러분 11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양도했죠? 여러분 10원이 양도한 거죠. 그럼 나는 11억 주고 취득해서 10억에 양도했으니까 나는 오히려 양도 차익이 아니라 뭐가 발생했죠? 여러분 손실이 발생했죠.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요거를 양도 차손이라는 거죠. 양도 차손. 양도 차손은 뭐야? 여러분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주고 취득했는데 취득할 때는 얼마인데 여러분 11억 원을 주고 취득했는데 내가 양도했던 얼마 받고 팔았다는 얘기면 10억 원에 양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 얼마 발생했죠, 여러분? 1억이 발생했죠. 요 마이너스 1억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양도 차손이란다. 그러니까 항상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해서 무조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양도가가 최소한 뭐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을 차감해서 차액이 나와야만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 항상 이 그림을 꼭 떠올리셔야 합니다. 얼마 취득해서 몇 년 부에다가 얼마 양도했어. 그래서 차익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럼 그때는 바로 요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 소득을 하는 것이고 나는 오히려 적자 마이너스죠. 자, 최근에 2022년도 11월 달 현재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어떤 금리 상승이라든지 기타 외부적인 경제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젊은 친구들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껴안으면서 내가 주택을 구입했다가 지금 주택 가격 하락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부동산을 이렇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요 차익을 소득으로 모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면 양도소득세다. 결국 부동산은 항상 양도하면 항상 무슨 가일까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를 비교해서 양도가액이 더 클 때 안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이 양도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와서 과세를 하겠다. 이걸 뭐라 한다면 양도소득세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양도소득세 성격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얘는 첫째 자본이득세죠. 자본이득 즉 매매 등으로 인한 차익을 가지고 과세 대상을 한다라는 우리 자본이득세. 그리고 우리 모든 세법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무슨 과세 원칙이냐면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뭐 여러분 응능과세. 너 소득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만큼 세금 더 많이 내라.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응능과세겠죠. 나 이번에 소득세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이 어떻게 됐다? 크다는 그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특히 미혼 청춘 젊은 남녀들 또는 뭐 이미 결혼했더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 배우자를 고려할 때 여러분 저는 같으면 소득세 많이 내는지 안 내는지 이것부터 먼저 고려하겠어요. 잘생겼다? 다리 길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양도성격 세 가지 그냥 가볍게 보셔야 여러분. 그래서 자본이득세, 부동산 등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자본이득세다. 그리고 세법상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는 무슨 과세 여러분? 응능과세.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가볍게 읽어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과세 대상인데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크게 네 가지 여러분 뭐 부동산 등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 하나, 그 다음에 파생상품 하나, 신탁수익권 하나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네 가지로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 하나와 부동산 하나, 주식 하나, 파생상품 하나, 신탁수익권 하나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왜 구분하냐면 여러분 대부분 시험은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에서 거의 나올 것이고요.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 외에도 주식이나 또는 파생상품이나 또는 신탁수익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대별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크게 몇 가지로 대별한다고요? 네 가지. 우리 실물 자산은 뭐 여러분? 부동산 등 하나. 그다음에 우리 주식. 여러분 중에 아마 주식하는 분들 계시죠? 매일매일 이 공부를 하는 이 순간에도 호가창을 쳐다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다음 우리 주식에서 잃었을 때 마지막 넣은 게 바로 뭐죠? 선물, 수합, 옵션 등 파생 상품으로 넘어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민법에서 배우셨던 신탁 수익권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구분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여러분은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것은 뭐다, 여러분? 부동산 등이 시험범위니까 여러분 요거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주식이나 파생 상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제목 정도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다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여러분? 바로 부동산 등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매해 항상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겁니다. 맞으라고. 틀리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맞으세요 라고 내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요 부동산 등은 여러분 그 성격에 따라서 다시 실물 자산의 부동산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주식이나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이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 뭐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기타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동산 등을 크게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건 무형자산이죠. 요거는 실물자산이라면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실물자산에 반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예요, 여러분?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도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 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기타 자산이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뭐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모든 양것은 뭐를 말하냐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변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거나 건물이기만 하면 토지나 건물이기만 하면 그것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는 미등기 건물이야 이런 거 구분하고 안 하고 무조건 다 과세한다 그 얘기죠.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죠. 무허가 건물 양도했다 또는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다 또 우리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했다 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와 건물이기만 하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변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냐고 다 과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근데 이러한 부동산 외에 부동산에 관한 뭐를 여러분 권리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권리. 예, 권리는 또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했죠 여러분. 예. 이때 바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지상권과 전세권입니다 여러분. 요것만입니다 여러분.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지상권과 전세권은 여러분 특정한 부동산을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뭐 하셨죠? 사용 수익가치는 용익물권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뭐 여러분? 용익물권. 그래서 바로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만이고 뭐는 없다 여러분? 지역권은 없다.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한번 좀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요 부동산 임차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채권이죠. 채권이다 보니까 얘는 여러분 항상 뭐를 확인하셔서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서 등기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을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미등기된 바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걸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러한 권리 외에도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를 양도해도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죠. 소유권. 자, 이런 것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의 대표가 여러분 우리 실무에서 이런 것이 바로 뭐죠? 그렇죠. 바로 조합원 입주권 또는 뭐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등 분양권이죠. 소위 말하는 뭐죠? 여러분 딱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서 여러분 중에서 우리 딱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요 딱지 성격을 띠기는 우리 바로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죠. 이걸 뭐 한 거죠?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 전매를 할 때 파시는 분은 자기 당초 금액만 받고 팔아요? 거기다 피를 얹혀서 팔아요? 당연히 피를 받겠죠. 피가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죠? 여러분 프리미엄. 네. 권리금이죠, 권리금. 그럼 이때에 바로 요대가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해서 피를 받았다. 프리미엄 1억을 받고 팔았다. 그럼 요 프리미엄 1억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당첨권 등 분양권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걸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채권 중에서도 여러분, 뭐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사채라니 여러분, 요 두 가지는 여러분, 이거는 현물 상한 채권이죠. 현물로 상한한 채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토지 상한 채권, 또 뭐 주택 상한 사채,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시험에 잘 나는 거 여러분, 우리 영어권과 이축권을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요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반드시 부동산 등과 반드시 어떻게 할 때면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반드시 그 영업권, 이축권 자체만을 단독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반드시 뭐 여러분 부동산 등과 뭐 할게 여러분 함께 양도할 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골프 회원권 등 뭐 시설물을 독점적 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열거가 됐고요. 열거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 소득세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권이 있지만 여러분 요 신탁수익권이나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이나 파생상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개념, 양도에 대한 개념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양도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그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 이시 없이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 여기 중요한 말 나오는데 여러분 등기 등록과는 관계 없이 매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또는 우리 법인의 현물 출자라든지 또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자산이 여러분 중요한 말 나왔어요, 여러분. 유상으로 그리고 반드시 뭐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러분 2억 원이 취득했답니다.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를 한 거죠. 양도를 할 때 양도가 얼마 여러분? 5억 원이랍니다, 여러분. 양도가 5억. 그럼 내가 2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책 얼마 발생했죠, 여러분? 3억 원이 발생한 거죠.
요 양도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때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이게 양도소득세죠. 근데 이때 여러분, 요 양도가 됐을 때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것이냐, 또는 증여세로 과세할 거냐, 얼마를 과세할 거냐,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양도할 당시에 대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가를 받았다. 5억 원에 양도해놓고 그러면 대가를 받았대. 대가가 있으면 이걸 무슨 양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상양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상양도. 그럼 여러분 항상 매매 등한 유상양도는 여러분 있던 양도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 즉 얼마 취득했어요 여러분? 2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양도한 거죠 여러분? 5억 원에 양도했죠. 그럼 얼마 남았죠? 3억 남았죠. 요 양도 차익이 매매 등일 때 바로 과세가 되는 가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양도 차익 3억을 누가 먹었어요 여러분? 양도자가 먹었어요? 양수자가 먹었어요? 양도자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유상양도 누구한테 하면 양도자한테 과세하는 거다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5억짜리 부동산을 양도 대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대가가 어떻습니까?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 무상양도죠. 자, 이때 무상양도의 가장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증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상속이 있는 거죠. 상속이 있다. 유상양도의 가장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매매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했다서 무슨 양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양도를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양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양도라는 거죠. 그럼 이때에 항상 요 증여나 상속이나 무상양도 때는 양도 당시 가액, 양도가액 5억 원 전체 돼서 5억 원 전체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5억 원에 대한 증여나 상속이란 세금을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도자한테 과세할 거냐? 수자한테 과세할 거냐? 근데 지금 여기는 무상양도니까 도자는 대가를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으니까 이때는 양도자한테 과세를 못하고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죠? 바로 양수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이때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를 우리가 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수증자라고 하는 거죠. 수증자. 그러면 상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피상속이냐 상속이냐 이때는 상속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준 사람을 뭐라는 거고 여러분 증여자 돌아가신 분을 뭐라는 거 여러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증여의 당사자는 준 사람이 증여자와 받은 사람 수증자 이 중에서 바로 우리는 수증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것이고 이때 수증자한테 부과된 세금이 바로 뭐죠, 여러분? 이게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죠, 여러분? 증여세죠, 여러분, 증여세. 반면에 상속을 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그럼 이때 돌아가신 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피상속인이 되는 거고, 상속을 받은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인한테 부과된 세금.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여러분? 상속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속세.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상양도는 증여와 상속 두 가지로 구분하고 여러분 증여할 때는 수증자 그 다음에 상속할 때는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뭐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다. 이래서 여러분 여기서 수증자나 상속인은 뭐가 되는 거죠? 무상취득자 양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양도가 되는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고 바로 매도자인 양도자한테 과세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바로 그 상속 또는 증여에서 재산을 취득한 양수인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수증자나 상속인한테 뭐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부동산이 양도가 됐을 때 과세가 되는 가액과 납세 의무자와 세금이 달라지는데 그 구분 기준이 뭐다 여러분?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어보셔서 대가 받았어요. 그럼 무슨 양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양도가 되는 거고 유상양도할 때는 양도가에서 취득할 때는 뭐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이게 양도세 특징이죠. 그걸 누구한테 과세한다? 도자한테 과세한다? 수자한테 과세한다? 바로 도자한테 과세를 하는 거죠. 도자한테. 반해서 대가를 받지 않은 무슨 양도다? 무상양도다. 다만 무상양도의 형태가 상속일 때, 즉 생존 시의 무상이전인 증여와 사후의 무상이전인 상속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때에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딱 하나 여러분. 이전 시점이 생존이면 뭐가 되는 거고 증여, 사후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그럴 때 이건 둘 다 무상양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양도 당시 가액, 전액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다만 증여할 때는 수중자한테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상속일 때는 상속인한테 뭐가 과세된다 그러면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얼마짜리 양도하죠? 5억짜리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데 5억짜리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매매 계약서 쓰면은 이때는 과세되는 가격이 얼마가 여러분 양도 차익 3억 원에서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고 여러분 도지한테 과세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를 증여 계약서 썼다. 증여 계약서 썼다. 그러면 이때는 증여 당시 가액 얼마 여러분 5억 원 전체 돼서 수중자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는 반드시 그 자세는 뭘로 양도가 되면서 여러분 유상으로 이전되면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이 됐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죠. 따라서 유상이 아니라 뭐가이거나 여러분 무상이거나 즉 상속과 증여로 과세가 되거나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면 여러분 형식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때 형식상 이전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신탁이죠. 신탁. 또 뭐 양도다 뭐 이런 것 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뭐 공유권의 분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형식상 이전됐다. 이러면 이때는 이러한 무상 이전이나 형식상 이전은 양도로 보는 거다 안 보는 거다. 안 보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가 말하는 양도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자세는 뭐 등기 등록 등에 대한 관계시 없이 그 자세는 반드시 뭐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유상 이전이면서 사실상 이전됐을 때 양도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양도이거나 무상 양도이거나 무상이거나 또는 뭐 여러분 형식상으로 소유권 이전됐다 이럴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는 이러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